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강의. 이제 오늘은 제2장 재무상태표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란 무엇이냐, 그에 대한 의의와 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개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1, 2절 하였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절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또 재무상태표는 뭐라 했었죠? 예,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형태로 표시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야,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식은 개정식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방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에 대한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상으로 제3절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다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자산의 정의는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이란 첫 번째가 과거 사건의 결과에 된다는 거. 어떤 거래가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뭔가 그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을 것, 통제. 그 기업이 그 자산을 처분하든 사용하든 그건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휴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 경제적 휴익이 기업 안에 유입될 것. 이런 경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우리가 자산이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산은 이제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당좌자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좌자산의 경우에서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가장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금융자산, 외상매출금, 바드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당연히 거기에 현금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은행에 만약에 예금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예금이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에서 여기 같이 포함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뭐 수표를 발행해서 하는 경우는 저기압 수표 이런 것들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자산이요. 단기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런 거 채권들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기 목적으로 언제든지 처분할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기금융자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조제를 보면은 단기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해서 FVPL 금융자산이다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네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단기 금융자산 취득했는데 이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단기 금융자산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거나 내려간 그 가격으로 공정가치로 그때 공정가치를 표시한다면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우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디다 표시하냐 할 때 이제 손익계산서 PL 손익계산서 프로필 앤 로스 거기다 표시하라 해서 한다 해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결국 금융자산인데 공정가치를 측정했을 때 가격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은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FVPL 즉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야,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돈을 안 받고.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자산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그에 비해서 바드럼도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어음을 받고 판매한 경우 우리가 바드럼이라 합니다.
외상 매출금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신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고, 받으러움의 경우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받으러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 양식 봤었잖아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출채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채권이 생길 때 매출채권. 예, 그래서 이제 IFRS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발생하면 이것들을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뭐라고 표시해라? 매출채권으로 표시해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중에 있는 거, 그 제조에 투입될 어떤 생산 중에 있는 것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외부에서 구입한 것을 우리가 상품이라 합니다. 회계 용어 하나에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외부에서 구입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상품. 그리고 제품은 자기들이 직접 회사에서 생산한 거,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것은 제품.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데 아직 생산 과정 중에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제공품.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이런 것들은 원재료. 이것들은 다 포함해서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것들은 뭐다? 재고자산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유동자산 중에서 그 다음에 요 재고자산을 제외한 요 나머지는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결국은 유동자산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뭐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자, 그리고 비유동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네요. 자, 크게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가 투자자산,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무형자산, 네 번째가 기타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장기에 걸쳐서 수익 창출에 공헌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야, 그러면 투자자산은 무엇이냐? 그럼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래서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이것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주식을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로서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투자자산인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장기금융자산,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장기대여금, 여기서 대여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려줬다는 거. 그러면 빌려주니까 뭐예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산이다. 근데 기간이 1년을 넘어가. 그럼 무슨 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빌리는 경우는 뭐였죠? 차입금. 그러면 장기차입금.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뭐라고요? 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 그것이 투자 목적인 경우 투자부동산. 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했어요. 장기간 우리가 이제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다? 투자자산이라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금융자산에서는 우리가 IFRS에서 이런 한다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특별히 이거를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IFRS 국제회계 기준이 만약에 기업이 장기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은 이게 주식의 형태를 띨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취득할 때보다 나중에 결산의 현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건데 그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나중에 어디에다 표시할 거냐 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표시한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OCI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거의 약자로 하고요. FV는 Fair Value. 그래서 Fair Value OCI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앞에서는 뭐가 있었죠? FVPL 금융자산. 지금은
FV, OCI, 금융자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장기간 무슨 목적이요?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이니까 당연히 형체가 있고요. 자,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회사가 공장을 하는데 뭐 있으려면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고요. 거기다가 공장 건물을 졌어요. 건물,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공장에다가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럼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은 기업이 이제 제품 생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게 경영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용 책상 이런 거, 또 뭐 컴퓨터 이런 거,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복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간다? 비품에 들어간다. 그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만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산은 그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자산이다 했어요. 그래서 즉 결국은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이다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서는 무형자산, 자산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세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앞 시간에 영업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산 경우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산업재산권은 뭐 특허권, 상표권,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발비는 어떤 데 발생하냐면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활동하는데 그냥 이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어요.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연구개발 활동에서 비용으로 돈이 발생한 것이 비용으로 끝나는 경우는 연구비 해갖고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그 연구개발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뭔가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자산으로 하자. 무형자산을 표시하자. 그래서 무형자산을 표시할 때는 뭐다? 개발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이란 개정 과목을 해서 뭘로? 무형자산을 표시한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비유동자산인데 1년 이후에 현금으로 전환제가 나는데 요 세 가지 투자, 유형, 무형 중에 속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임차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제 세금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임차보증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빌리는데 보증금 지급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이제 무형자산이 됩니다. 매출채권, 장기성 매출채권이네요. 이제 상품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받을 날짜가 1년이 넘습니다. 장기성 매출채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에 포함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채를 보도록 하죠. 부채. 자,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그 자산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부채도 세 가지. 하나가 첫 번째가 뭐 과거 사건의 결과에 된다.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거.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 아까 자산의 경우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부채는 그 반대. 갚아야 될 의무의 돈이 빚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재 의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 그래서 결국 부채는 빚인데 갚아야 될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이 지나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두 가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인데 다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 그 앞에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이내에 상환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결국 1년을 넘어가더라도 상환 날짜가 1년을 넘어가더라도 유동부채로 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딴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보면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을 해당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뭐야? 1년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O다 X다. 정답이 뭡니까? O. 그래서 대부분 요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O다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유동부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5가지가 있네요. 자, 단기 차입금은 뭐라 했죠?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 경우. 상품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겁니다. 돈을 빌려온 경우. 근데 상환 날짜가 언제? 1년 미만입니다. 그런 경우 단기 차입금.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입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비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죠. 미지급 비용, 예를 들어서 비용, 급여를 생각합시다. 직원들에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죠. 이런 부채는 뭐다?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수수익이라는 것이 있네요. 선수수익은 선수라는 것은 돈을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먼저 받았어요. 자, 수익을 발생이 아직 안 했는데 돈만 먼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임대업을 한다 합시다. 하나의 이제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받았어요. 건물을 빌려주기도 전에 선불로 돈을 미리 받았어. 그러면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은 뭐라고 하죠? 선수.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러면 뭐야? 뭐가 생겨요? 돈을 먼저 받은 만큼 그 임대 서비스로 건물을 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의무가 생길 때는 우리가 뭐다? 그건 부채의 형식이다. 부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선수 수익, 임대료를 1년분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을 때 선수 수익 또는 선수 임대료 해갖고 이거를 부채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입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그래서 돈을 갚아야 돼요.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자산의 경우는 그 반대가 뭐였죠?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자산이 되고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어음을 주고서 어음을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급어음.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는 외상 매입금도 지급어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채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그냥 판매하고 그냥 구조로 상품 신용 판매를 한 경우고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하면서 뭐해서 어음을 지급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면서요, 재무상태를 작성하면서요, 부채 항목에 이런 거 있었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요거 두 가지를 하는 거. 매입 채무가 뭐였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채무, 부채가 발생한 경우였어요. 근데 결국은 요것들은 뭐 외상 매입금, 지급업 두 가지가 발생했으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뭐라고 표시하자? 매출 채권이라 표시하자.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 이꼴 외상 매입금 플러스 지급업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하기로 하는 예정된 부채인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가? 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채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채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럼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장기 차입금하고. 차입금은 특정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직접 계약을 맺고 회사가 필요한 대로 1억이다, 2억이다 돈을 빌리는 경우를 우리가 차입금이라 합니다. 주로 1대1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사채의 경우는 1대1 거래가 아니고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투자가들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사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채무의 경우는 미래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근데 미래에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줘야 되는 그것이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채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것들은 뭐가 될 수 있다? 비유동부채 항목에 표시를 하면 좋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본, 부채 맞췄고요. 자본. 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했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 그리고 자본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고요. 자, 자본금,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이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누계, 마지막 이익연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또 이익연금이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어요.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라고? 결손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요. 자, 자본금은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의 주식 발행수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해서 이건 항상 자본금으로 표시하고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보통주 자본금, 하나는 우선주 자본금.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가 되면 어떤 권리가 부여지냐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참석에서 의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지고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회사가 마지막에 이제 청산하거나 했을 때 자녀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걸 우리가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권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보통주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의결권이 없어. 그 대신에 이제 배당금을 받을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우선주 자본금이다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중에서 또 두 번째는 자본이여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자본이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여금 해갖고 세 가지가 있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 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예를 들어서 주식의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이거를 8,000원에 발행했다. 얼마가 초과된다? 3,000원. 그럼 그 3,000원 초과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것은 어디에 자본이여금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긴 거. 자, 감자 차익은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취득해서 자기가 발행한 회사를 취득해서 처분해서 소각시켜 없애는 경우가 감자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감자 차익. 이거는 자본이익입니다. 자, 자본조정 항목입니다. 자본조정은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이익금에 속하지 않는 임시 항목으로 자본 전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항목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본조정은 다른 것들은 이제 자본을 우리가 계산할 때 플러스 금액을 합산시키는데 얘는 마이너스 시키는 항목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고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까 뭐였어요? 5,000원짜리 액면가의 주식을 갖다가 4,000원에 발행하는 경우. 그럼 얼마 손해? 1,000원이 손해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감자 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기타 포괄손익 노계획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항목들의 부적액이다. 해서 어떤 거 FVOCI 금융계산 평가익 또는 평가손실이 있고요. 재평가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IFRS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공정가치, FV를 페어밸류 공정가치를 하는데
요거에 의한 것들을 회계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평가액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당기손익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손익계산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했다가 이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가져오는 것은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익여금입니다. 다섯 번째, 이익여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당기순이익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후에 사내에 유보시킨 금액이다. 해서 손익계산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당기순이익이 계산됩니다. 그 당기순이익에서 뭘 마이너스 시켜요? 배당금을 차감한 후에 기업 안에 유보 남아있는 돈, 이거를 이익여금이라 하자. 그래서 이익여금은 뭐야? 배당금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마이너스 시킨 금액,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회사가 중간에 만약에 이제 주식 배당이 있었다. 기말이익여금. 이것은 기초이익여금 플러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 이렇게 해서 계산될 수가 있겠다고요. 여기서 기초이익여금은 1월 1일 날 현재 그 회계년도 시작할 때 이익여금에다가 플러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 하면은 기말이익, 그 회계년도 마지막 12월 31일 현재 이익여금이 얼마인지 그것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표시할 수 있는 개정 과목들이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